네, 안녕하세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좀 잘못된 방향에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류 언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왜 펠로시 안 만났냐, 뭐 한미 관계 금가는 거 아니냐, 당신 그 휴가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안 만나야 됩니다, 그거. 윤 대통령 잘했어요, 안 만나기를. 자,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펠로시라는 사람이 진정성이 전혀 없고요. 이번에 장사판을 양쪽으로 벌린 겁니다. 한쪽으로는 시진핑한테 구실을 준 거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 안에 그 네오콘 찌끄러기들이 있어요. 네오콘 찌끄러기들한테 패를 판 겁니다. 그래서 펠로시가 자기 장사를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자,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변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사실은 결정적인 열쇠는 타이완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변화해야죠. 먼저 미국의 타이완 전략을 살펴보죠. 과거로부터. 이 외교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과거로부터 쭉 표방을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 미국이 조금 용감해질 때는 주요한 비나토 동맹, 그러니까 B는 아닐 B자입니다. 주요한 비나토 동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 major non-NATO ally. 이 용어는 약 한 20년 전 아들 부시 때부터 가끔씩 사용해온 용어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안 가리고. 좀 용감한 척하는 사람들이 혹은 용감한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는 트럼프 이전까지 중국 사랑에 미국이 30년 동안 함몰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타이완은 점점 더 무기력과 부패 속으로 침몰해 갔습니다. 집권 국민당 세력의 친중화 혹은 간첩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내부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누가 어디서부터 간첩인지 모릅니다. 저기가 워낙 문란해져 있어서. 자, 그러던 상황에서 미국과 타이완 모두 변화하는 중입니다. 몇 년 사이에. 이 타이완의 내부가 변화한 걸 중시해야 되는데요. 민진당이죠. 타이완은 이제 그 원주민이 있고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산속에서 살아온.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대에 건너간 푸지안 사람들이 있는데 좀 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거의 뭐 해적 두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의 이민 물결이 언제냐면 신해 혁명 이후 1949년 이전까지 역시 푸지안 사람들, 복건성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거기도 조금 험한데 그래도 이제 혁명의 물결 이 와중에 건너갔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당 세력이 중국 내전에서 패배하는 1949년 무렵에 왕창 건너갔습니다. 이 국민당 세력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타이완 원래 사람들과 뭐 국민당 사람들과의 갈등, 민진당은 이제 원래 사람들인데 그럼 원래 사람들은 중국인 아니냐? 중국인입니다. 푸지안에 바탕을 둔 그런 중국인들입니다. 그때 원래라는 거는 1949년 이전, 심지어 좀 더 올라가면은 청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인과 중국인의 싸움이에요. 물론 이제 국민당 세력은 중국 전국구고 1949년 이전 사람들은 푸지안 중심들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타이완 내부에서 홍콩의 내지화, 메인랜다이제이션이 홍콩 사태로 벌어진 이후에 민진당, 즉 원래 타이완 사람들, 이때 원래라는 거 원주민이 아닙니다. 원래 타이완 사람들의 정치적 압승이 있었죠. 의회와 이제 대통령 선거 차례로 다 이기고.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또한 트럼프 이후에 그 미중 대립이라는 화두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맞물리면서 타이완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바뀐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저기 종중 간첩 소굴입니다. 타이완 굉장히 깊게 망가져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듯이 타이완의 타이완 군대의 그 상태를 보면 야, 중국이랑 맞선다는 데가 이 지경까지 엉터리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타이완은 어떻게 강화될까요? 타이완의 내부가 정비되는 게 우선입니다. 요번에 차이잉원 대통령 치하에서 타이완에서 간첩단 잡았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많이 잡아야 돼요. 타이완 내부가 정리돼야 돼요. 정치가 문화가 정상화돼야 돼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 조금씩 되고 있듯이.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타이완 내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국이 헛심을 쓰게 돼, 헛힘을. 이게 이제 베트남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죠. 베트남에 미국이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안 됐죠. 근데 베트남에 쏟아부을 때 미국이 두 개의 그릇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고딘디엠, 당시 베트남의 권위주의적 대통령이죠. 고딘디엠이 베트남판 우남 이승만이다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패배했지만 우리가 이제 맡았으니까 우린 충분히 해내. 우리는 프랑스 같은 그런 그 실력 없는 집단 아니야. 이렇게 오만을 부렸어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손보다가 굉장히 유명한 그 전투에서 깨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미국한테 그 똥무더기를 넘기고 튄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그 똥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냉전을 생각을 하니까 이 공산 세력의 팽창 막아야겠거든. 그러니까 그 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똥물에 확 들어간 거죠. 자, 이렇듯이 현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타이완이 건강해져야 돼요. 정신과 정치 문화가. 그런데 타이완에는 뭔가 심각한 체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타이완을 깊게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960년경을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배우고 부유한 사람들로 그런 출신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런 사람들이 제일 국민 비중이 높은 나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럽까지 통틀어서 타이완이 1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산혁명과 반대해 갖고 그거랑 싸우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식인, 지주, 상인, 기업가 이런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게. 그건 어디서 느끼냐면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 저는 이제 타이완에 그 전에 1990년대 말에 이제 그 출장을 관광이 아니라 출장을 한 3-4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제 짧으니까 또 기질이 무슨 관광지 다니면서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소문에 그 중국 본토에서 엄청난 그 유물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중국 고궁 박물관을 갔죠. 로얄 팔라스 박물관. 그게 타이페이 근처예요. 지하철 타고 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시할 물건이 너무 점수가 많아서 그거를 수장고에서 꺼내 가지고 순환시켜서 쭉 보여주는데 스케줄 잡아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던가 뭐 그래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걸 다 갖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박물관에 다 뒀어요. 국민당군이. 그리고 뭐 자기들 인마이 포켓도 꽤 했겠죠. 보면은 입이 떡 벌어져요. 입이 떡 벌어져요. 중국 대륙에 3,500년 동안의 유물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쓸만한 유물들이. 그러면 그게 갖고 나온 게 유물만 갖고 나왔겠냐 이거예요. 그런 유물을 식별하고 알아보는 사람들, 지식인들, 지주들, 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완은 출발점이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래?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6.25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던 그 시기에 타이완은 일본과 결합해서 전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1979년 1월에 미중 사이에 조인트 커뮤니케라는 게 발표돼요. 그리고 그해 3월에 미중 사이에 서로 대사관을 오픈합니다. 그러면 1949년 타이완에 들어왔을 때부터 1979년까지 30년 아니야. 특히 줄레를 만나고 돌아다니고 키신저가 북경에 왔다 갔다 71년부터 치면은 8, 9년이잖아요. 그동안 뭐 준비했냐고. 그냥 망한 지주같이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기가.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요. 1971년 7월에 키신저가 중국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이제 그 주울레 만나고 해서 이제 미중 관계를 특위로 결정을 해요. 1971년 7월에. 그리고 거기서 저기 한국의 그 남한의 박정희라는 인간이 좀 속 좀 썩이는데 우리도 거기에 손 좀 볼 생각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이제 그 정보 나중에 기록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72년에 오일 쇼크가 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정부는 나라가 이제 죽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원수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망을 하고 자원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이라고 불리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간 거예요. 나라 살리겠다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런 문제의식, 위기의식이 그 시점에 타이완에선 100번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이때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인데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회담을 하고 손을 잡고 쎄쎄쎄한 다음에 자기들을 버리고 중국이랑 손잡으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타이완이 1971년에 느꼈을 거라고요. 타이완 지배층이. 그래서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숨진 그해 3월에 드디어 미중 사이에 대사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그 엊그저께까지 중공이라고 불렸던 그 집단이 갖게 된다라고 미국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79년 1월 그 공동 커뮤니케예요. 그럼 타이완에서 뭔가 그동안에 굉장히 급박하게 목숨을 건 어떤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의 흔적이 없어요. 저 71년에서 79년 사이도. 좀 길게 보면 49년에서 79년 사이도 그냥 룰루랄라예요. 그러면 저게 뭔가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문화가. 그거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진은 그 땅콩 농장 주인 미국의 희대의 그 아주 그 황당한 대통령 지미 카터가 79년도에 그 등소평 만나가지고 쎄쎄쎄 하던 사진입니다. 저때 이제 등소평이 중국의 지도자죠. 왜 그러면 76년에 모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79년 1월 공동 발표하고 79년 3월에 미 대사관 개설 때까지 그 무렵의 사진이에요. 79년도 초에. 좋아 죽겠잖아. 저 인간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1분마다 한 번씩 반복했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 날려버려라 이거지. 아주 흉악한 땅콩 농장 주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딜레마가 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쳤는데 저 기간, 저 한 8, 9년 동안 타이완은 그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쩌보면 타이완은 그러한 상황이 이미 1949년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없어요. 굉장히 탱자해요. 자, 이것을 타이완이 완전히 극복하지 않는 한 바깥에서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심각하게. 그냥 저기 중국 침공 정도나 이렇게 하고 그런 거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 쐐기를 받고 그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그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 의사결정의 주체, 그 다음에 영향력의 주체가 되기엔 힘들어요. 타이완이 그냥 완전히 그 알이 깨져갖고 각성해서 성장해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가 대만을 간 거예요. 저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서 네오콘의 냄새가 납니다. 지금 미국,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미국에서는 지금 민주공화당의 네오콘 찌끄레기 정파들이 날뛰는 중입니다. 대표 선수는요. 뉴저지 출신의 민주당 상원 의원, 연방 상원 의원, 상원 외교위 의장 밥 맨데즈. 그리고 역시 그쪽의 거물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이 말하자면 네오콘 정파의 대표적 찌끄레기들입니다. 대표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뭘 추진하고 있냐? 2022 타이완 정책법, The Taiwan Policy Act of 2022라는 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거 조중동이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 이 법의 주요 특징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타이완을 비나토 주요 동맹으로 공식 선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끔씩 정치인들이 타이완은 비나토 주요 동맹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저걸 법으로 박은 적은 없어요. 공식화한 적은. 저걸 공식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완의 군사 원조를 4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 법의 두 가지 그 요점입니다.
원래는 올해 7월 말, 지난 7월 말에 상원 외교위를 통과되도록 돼 있었는데 9월로 늦어졌고요. 늦어졌다는 얘기는 통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나면 하원이 공화당이 또 많이 들어오고 이래요. 근데 그 공화당의 태반은 네오콘에 대해서 아주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고 또 상원에도 네오콘이라 그러면 아주 설레설레 고개 젓는 그런 공화당의 뉴블러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법이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일단 첫째, 이거 무슨 내놓고 선언할 얘기냐 이거야. 타이완은 오늘부터 우리 비나토 주요 동맹입니다. 이거 무슨 선언할 거 있냐? 저 깡패 중국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가면 되지. 그 다음에 타이완에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좀 높을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타이완이 원조 받을 나라입니까? 저는 한국에 만약에 미국이 군사 원조를 45억 달러를 주겠다. 그럼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반대할 거예요. 야, 우리가 그지냐? 우리 살려고 우리가 무기 만들고 우리가 무기 해서 쓰는 거지. 니들이 뭐하러 우리를 원조해? 안 해. 니들 원조 안 받아. 저는 반대할 거예요. 타이완이 원조 받을 군번이냐고요. 지금 동양 끌어놓고. 이스라엘은 원조를 받을 만해요. 나라가 워낙 작고 바깥에 디글디글 하니까. 타이완은 아니란 말이죠. 타이완한테 필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지, 두 번째는 무기 구매 파워입니다. 타이완의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이 무서워서 무기를 못 팔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해도 타이완이 우리 찾아와서 방사청 접촉해서 우리 자주포 좀 팔아주세요. 포탄이요? 그거 정밀 유도 활강탄 100km 나가는 거, 뭐 50km 나가는 거 그것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방사청이 죄송한데 저희 못 팝니다. 이라고 대답할 거라고요. 중국과의 관계나 기타 등등에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타이완에 물건을 못 팔아요. 지금 유럽 국가 중에 타이완에 물건 파는 나라는 영국과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안 팔아요. 프랑스도 팔든가 안 팔든가 좀 헷갈려요. 제가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팔긴 팔아도 제한돼서 팔 거예요. 타이완에 팔아도. 그리고 미국도 무기 예를 들어 타이완에 F-35는 안 팔죠, 당연히. F-16을 팔죠, 주로. 그래서 F-16V가 150대나 갖고 있죠. 자주포 40문의가 신청해놨는데 급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주고 있고요. 스팅어 미사일 250문 신청했는데 250개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팔아요. 오스트레일리아도 팔고. 그러니까 오커스가 주로 파는 거예요.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미국이 저걸 대신 나서서 돈은 타이완 보고 내라 그래. 우리 쪽에 여기 돈 꼽아놔.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사서 우리 책임 아래서 줄게. 한국 불러서 대한민국 그 중국한테 미운 털 박힐 수 있겠지만 저희 무기 좀 파세요. 하고 우리한테 압력 넣는 척하면 우리는 또 중국에 대해서 야 우리 미국이 압력 넣어서 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면피가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한테 낡은 무기 주고 우리한테 새 무기 사듯이 그 돈은 또 미국과 EU가 이제 엎어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폴란드에 25조를 한 거는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입니다. 저거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 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의 대부분이 미국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EU에 적립된 돈을 쓰는 건데 그것도 역시 미국이 입김이 강하고. 저 문재인 정부 같으면 일어날 일 아니에요. 자, 그래서 타이완이 원하는 무기를 미국이 구매해서 타이완에 대파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 줄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타이완이 돈을 들고 국제 무기 시장에 나가도 무기를 못 사는 상태라고요, 지금. 너 돈 꿔봐. 너 자주포 사고 싶어? 어디 거 사고 싶어? 한국의 K9 포탄 어떻게 살래? 일반 포탄 일반 포탄 5만 발. 그 다음에 정밀 유도 포탄 한국형 엑스칼리버. 그거 2만 발. 그거 2만 발이면은 1억씩 해가지고 2만 발이면은 얼마야? 그거 굉장히 비싼데. 그래도 살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봐 줄게. 돈 일단 꼽아놔. 내가 정산해 줄게. 이런 걸 해줘야 돼, 미국이. 지금 원조를 해줄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네오콘들이 까불고 있는 거야. 네오콘 찌끄러기들이. 타이완 진짜로 이게 지난 이제 한 30, 40년 동안 이상해가지고 국민당 저 리더십이
또 차이잉원도 이거 아직도 못 풀어내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군부 인맥 이게 전부 국민당 인맥일 거예요. 이거 뭐 장악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타이완 잠수함 4척인데 뭐 2개는 이제 고철상 바로 내일 모레 들어간다 그러고 나머지 2개는 뭐 한 글빛쯤 들어간다는 그런 잠수함이에요. 함정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에 23년 전에 미국이 퇴역시킨 구축함 4대 끌어다 놓고 그걸로 해군의 가장 중요한 함정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도른 데라니까요. 저기 이상한 데가 있어요. 미사일 방어체계 안 만들어놨고 대공 방어체계 안 만들어놨고 이지스 구축함 없고 이지스 호위함 없고 이지스 우리는 초계함까지 미니 이지스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자주포 및 자주포에서 사용되는 장거리 유도 폭탄 저거 제대로 된 거 없어요. 유도 포탄이죠. 폭탄이 아니라 유도 포탄.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 발사대 및 거기서 사용되는 유도 로켓 뭐 우리 279mm인가 저런 거 제대로 된 거 없다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거 한 우리 천무 같은 거 차량으로 한 300대 있으면 게임 끝나죠. 딱 해안에다가 300대 벌려놓으면 중국 배 얼씬도 못합니다. 해안 레이더 쫙 걸어놓고 헬기, 소해 헬기, 소해함. 저 소해는 뭐냐면은 기뢰 제거, 기뢰 설치. 그러니까 기뢰 설치는 소해는 아니죠. 기뢰 설치는 보통 잠수함이 합니다. 잠수함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게 기뢰 설치예요. 잠수함이 제대로 있어야 여차하면은 닝보함, 그러니까 닝보항, 그 샹하이항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샹하이항 들어가서 기뢰 설치해 버릴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우리 막으면 우리 너희 기뢰 설치해. 이 말을 지금 타이완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했냐고 이때까지. 우리보다 내통 잘 살았던 나라인데 인구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부터 고쳐져야 돼요. 거기 있는 중국 간첩부터 싹 잡아 넣어야 돼요. 아마 군부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타이완에 만약에 미국이 나서서 중간에서 무기 거래해 준다 그럴 때 거기랑 절대로 기술 제휴하면 안 돼요. 군부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제가 보기에는. 보병한테는 스팅어와 제블린 이런 거 갖춰줘야 되고. 한마디로 이때까지 안이, 태만, 친중, 부패의 덩어리입니다. 타이완 자신의 각성과 각오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아무도 저 문제를 못 풀어줘요. 왜냐면 타이완이 지향하는 건 독립이잖아. 중국으로부터. 독립이 장난이냐고요. 대한민국의 뿌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선배 세대가 1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6.25 때. 남쪽에서만 한 사람들만. 독립이 장난이냐고. 공화국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게 있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거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저게 지금 막 형성 될똥말똥한 상태에서 미국이 타이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 혹은 미국이 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지. 저게 펄쩍 들어가서 타이완 가서 폼 잡고 날뛰면 이건 관종 분탕 분자예요. 펠로시가 하는 행위는. 펠로시 대만 방문을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는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 미국의 바이든 진영도 저렇게 봐요. 그 바이든 진영을 대변하는 미국과 영국의 메이저 신문들, 바이든이랑 거의 궤를 같이 하죠. 볼게요 하나씩. 뉴욕타임스. 제목부터 멋있습니다. 타이완에서 환영받았지만 결국 중국과의 긴장을 한껏 높여 휘저어 놓고 타이완을 떠났다. 얼마나 냉소적이에요. 너 관종 분탕이잖아. 이 소리 아니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영국 BBC. 펠로시는 중국의 요란스러운 분노 속에서 타이페이를 떠났다. Sound of Chinese Fury. 이게 이제 문학작품 제목이죠. Sound and Fury. 분노, 음향과 분노. 윌리엄 포크너인가? 1920년대 작품인가? 유명한 작품이죠. 세계적인. 그거에서 타이완 Pelosi leaves Taipei to sound of Chinese fury. 중국의 요란스러운 분노만 남겨놓고 타이페이를 떠났다. 너는 가서 휘저어놓고 떠나면 끝이잖아. 그러면 네가 휘저은 덕에 지금 저게 아사리판 된 저기는 어떻게 되냐? 이 소리죠. 이게 지금. Foreign policy. Pelosi's visit risks turning Taiwan into a political football ace worry. 펠로시는 타이완 이슈를 국내 정치를 위한 축구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백모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바이든 진영,
그리고 과거 트럼프 지령도 똑같아요. 폼페오가 뭐라 그러는데 펠로시의 저 행위는 무책임하다, irresponsible하다라 그랬어요. 저 관종 분탕이라니까요. 근데 그냥 관종 분탕이 아니라 저게 진정성이 없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그걸 한번 오늘 깊게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냥 주막 안산으로 봤고요. 펠로시엔 진정성이 없습니다.